그 다음으로 강주 미공보원에서 전시했던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바로 윤재우 선생님인데, 이분도 이제 일본 유학을 가게 되죠. 어렸을 적부터 아주 그 뛰어난 미술 실력을 보였다 그래요. 성이 윤 시인이 좀 그 느낌이 오죠. 강진 출신이세요. 그래서 강진에 있는 유자마을이라고, 귤동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윤선도의 13대 손이고, 그리고 그 증손자인 윤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가 어떤 그 혈통을 갖고 있는지 알겠죠. 아주 뛰어난 그림을 너무나 잘 그려서 그때부터 이제 유학을 가라. 당시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유학을 통해서 일본 오사카 미술학교 사범대를 졸업을 하셨어요. 우리 서양화 1세대 작가이죠. 그래서 한국에 되돌아와서 목포하고 강주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하셨다가 53년도에 이제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많은 학교에서 이제 교육 활동들을 이제 하시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 모든 분들이 강주 미공보원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55년도 이후에는 이제 서울로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렇게 생각하면 55년도까지는 강주가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왕성한, 강주와 목포가 가장 왕성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화가들이 다 모여있던 그런 곳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재우 선생님도 거기서 전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9년도에 그렸던 시민회관이 보이는 풍경이라고 하는 작품, 물론 이제 53년도에 서울 올라가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셨지만,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보면 이렇게 55년도, 58년도에 그렸던 작품들, 그래서 윤재우 선생님의 작품들은 상당히 좀 그 일본 유학을 갔었을 때 그를 가르쳤던 교수가 프랑스 이제 유학파인데 후기 인상주의 화풍을 그렸던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그림도 자연스럽게 뭐랄까, 후기 인상파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고갱이라든지 뭐 세잔, 고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시적인 색채가 아주 강렬하죠. 그리고 약간 명암이 없는 그 평평한 그런 느낌의 색조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이분이 57년도에 강주 미국공보원 영화실에서 근대 미술의 출발이라고 하는 강의를 했어요. 강의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근대 회화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1958년도에 그걸 가지고. 그래서 강주 미국공보원에서 전시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 유화 작가 작품, 그리고 학교에서 강의했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을 보면은 당시 이제 근대 그 미술의 흐름,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인상파, 후기 인상파, 나무에 이제 트리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예술의 미술 사조들이 발전이 됐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그림을 이제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교육 자료이자 책으로 오늘날 자료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주 미공보원에서 또 전시를 했던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조각가이죠. 바로 김찬식이라고 하는 분인데, 김찬식은 어떤 분이냐, 그분을 설명하기 전에 차근호를 먼저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념 조각상이 처음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 처음 만들어진 게 바로 52년도에 만들어졌던 작품인데, 어떤 작품이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각상 하면 누구를 만들었을까요? 대답하지 않는 걸로. 네.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육군에서는, 그게 이제 해군에서 만들었거든요. 이순신 장군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육군 강주 우리 상무대에서 육군 보부영학교죠. 여기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 을지문덕상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차근호 선생님이 강주 전남의 첫 기념 조각인 이 성장 을지문덕상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 성장 을지문덕상은 우리가 이제 상무대가 장성으로 옮겨져 갔잖아요. 그래서 장성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차근호 선생님은 평양 출신이에요. 그래서 한국 전쟁기 전후에 이제
이 강주에 내려와 있었던 평양 출신들의 화가 작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가들 중에 한 분도 바로 김찬식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혼자 만든 게 아니고 두세 명이 같이 이렇게 이제 도와서 만들었는데 그때 함께 만들었던 그 사람이 김찬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만들었던 장면들을 한번 봐볼까요? 네. 1953년도에 동상 설치 및 제막식을 이렇게 준비를 했죠. 그 늠름한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이 나중에는 이제 우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걸 만들었을 때 상당히 만들기 어려웠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피가 이제 크다 보니까 그것을 반듯하게 세우는 것조차도 상당히 그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었던 차근호 선생님과 작업을 했던 김찬식 선생님이 강주 미공봉원에서 전시를 했던 그 기록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오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수와 강용훈 선생님이 이 강주 미공봉원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 양수와 강용훈 선생님은 이미 일찍이 이제 일본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미 공보원에서 우리가 앞서 봤던 동킹맨의 초대전에도 참여를 했던 분들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 이 양수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동킹맨 전시가 있었던 48년도 그 해에 전시를 미 공보원에서 열었는데 그때 전시 작품이 비구상을 전시를 했어요. 비구상이라는 말은 사실적인 그림이 아닌 이제 추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형태의 그림을 그려서 우리나라에서 전시로는 추상으로는 가장 첫 번째 한 전시다. 비구상 전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그러니까 비구상 전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곳이 강주미 공보원이고 거기서 전시를 한 사람이 이제 양수아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왼편에 계신 분이 이제 양수아 선생님의 이제 모습입니다. 양수아 선생님 12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요. 당시에 이제 시모노세키 그쪽으로 건너가서 가하바타 화학교를 나왔던. 그래서 우리 강주 전남에 일본 유학을 갔던 그 표를 보면은 가장 먼저 갔던 사람이 1923년도에 김홍식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서양 화가인데. 그 다음으로 이제, 물론 이제 그 앞에 서예가가 한 분 가시긴 했었는데, 어쨌든 서양 화가로는 23년도에 갔었고, 그 다음이 오지호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30년도에 대거 많이 갔었는데, 특히 39년도에 많이 갔었는데, 그 39년도에 이 양수아 선생님이 이제 일본 유학을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양수아 강용훈 선생님 이분들은 당시 일본 유학을 통하고 이제 해방 이후에 한국에 되돌아와서 활동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바로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죠. 학교 교단에 쓰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양수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목포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포에서 양화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념사진 찍은 거 여기 보이죠?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래서 목포와 강주를 오가면서 작품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 공보원에서 전시를 하면서 사실성에 기반하지 않고 이제 비구상으로 이제 추상으로 가는 그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뭐 이런 어떤 신문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그리는 그림에 익숙해져 있었는, 그나마 이제 그걸 사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닮지 않은 형태가 없는 그런 그림들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그림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수아 선생님이 당시 그렸다고 하는 그림을 보면 남아있지가 않아요. 양수아 선생님 작품이. 그 이유는 양수아 선생님이 이제 한국 전쟁기 때 빨치산으로 이렇게 지리산으로 가죠. 그래서 나중에 이태 선생님이 쓰신 남부군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책 안에 양지하라고 하는 인물, 화가로 거기에 이제 그 빨치산에서 활동하는 화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52년도쯤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양수아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한국이 그 격동기에 이제 살았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그가 이미 40년대에 이렇게 작품들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불만, 따진다, 질투,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어떤 그 인간의 심상에 대해서 그림으로 사랑, 이런 걸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림들과
비슷한 그림들이 미 공보원에 전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우리 한국 회화사에서는 추상의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선도적인 어떤 그 그림을 그렸던 분으로 우리에게 이제 지금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양수아 선생님의 이런 작품들, 거의 형태가 없는 이제 그런 드로잉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강영훈 선생님도 보면은 50년도에 미 공보원에서 전시를 했었죠. 그런데 그 전부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이렇게 44년도, 40년대, 47년도의 그림을 보면 같은 주제인데 완전히 이제 형태가 사라지는 이런 그림들을 그리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추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상의 그림들을 그리는 이 과정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가장 추상을 선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작품으로 구현했던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강영원 쌤이 여름날에라고 하는 작품, 그리고 가을날에라는데 여름은 이런 느낌이고 가을은 또 이런 색상의 느낌, 이것들을 보면은 점점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954년도에 제2의 개인전을 강주 미국 공모원에서 했었는데 그 전시 끝나고 나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당시 강주에서 활동했던 그 작가들이 여기 대다수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주 미국 공보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많은 작품들을 그릴 수 있는. 그런데 강영훈 선생님이 1947년도에 그렸던 이 작품을 보면 거의 이제 형태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0년도에 그린 작품도 보면은 거의 잭슨 폴록이라고 하는, 우리가 드리핑 기법이라고 하죠. 미국의 추상 표현지를 대표하는 작가인데 그 작가는 벽에다가 그림을 캔버스를 놓지 않고 바닥에다가 캔버스를 깔아놓고 뛰어다니면서 바닥에다 흘리고 뿌리고 하는 그런 기법들을 우리가 드리핑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신체적인 제스처를 통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바닥에 흘리고 뿌리고 하니까 그걸 우리 액션 페인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유사한 그림을 이렇게 이미 1950년도에 이제 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 한국 현대 미술이 언제 시작되어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많은 책에서 미술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다수가 다 언제냐, 1957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의 현대 미술은 57년도에 시작되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현대 미술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형태가 없는 그림, 추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당시에는 앵포르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7년도가 이 한국 현대 미술이 태동했던 시기다. 그래서 1978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과 한국미술협회에서도 이 57년이 한국 현대미술의 기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왜 한국 57년을 한국 현대미술을 기점으로 삼았느냐라고 한다면, 57년도에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 서울에는 모던아트협회, 창작미술협회, 이런 현대미술가협회, 신조형파 백양회, 이런 그 단체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 단체들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당시 국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대한 반기를 들고 제도적인 어떤 권위, 전통적인 거에 대한 것에 반기를 드는 젊은 작가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작가들은 대다수 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여서 이 앵포르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앵포르멜을, 그 앵포르멜은 추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추상을 우리가 앵포르멜이라고 불러요. 근데 앵포르멜은 원래 프랑스에서 부르는 말인데, 미국에서는 추상 표현주의, 그러니까 추상을 미국에서는 추상 표현주의라고 하고 액션 페인팅이라고 부른다면, 한국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앵포르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앵포르멜 회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앵포르멜 회화의 최초 앵포르멜 회화를
회화 넘버원인 1957년도에 바로 이 작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바로 제1회 현대미술가협회 창립전이 있었는데 거기 그 전시에 58년도 그 다음 해 이 작품을 전시를 해서 이 작품이 그 기준이 된 거예요. 추상의 기준, 그리고 최초 앵포름의 회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회화 넘버원이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 미술의 기점, 태동은 1957년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봤지만 양수와 강용훈 선생님이 이미 강주 미공보원에서 이미 형태가 없는 그림을 1940년대 후반부터 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57년도가 한국 현대 미술 태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박서보 선생님이 회화 넘버원 현대미술전 제58년도에 이 제3회 전시, 이 현대미술 전시는 1년에 2번 열렸는데 58년도에 57년도에 처음 생겨서 58년도에 제3회 때 이 작품을 발표를 해요. 박서보 선생님. 박서보 선생님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네. 근데 그 박서보 선생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본인이 벽에다가 흘리고 번지고 이렇게 하면서 1958년도에 이 작품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 방금택이라는 사람이 이게 바로 앵포르멜이야. 그리고 미국에서는 액션 페인팅이라고 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모든 이 현대미술전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앵포르멜로 전향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이미 강주 미국 공보원의 전시를 보면 48년도에 비구상 합동전을 양수와 강용훈 선생님이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50년도에 강용훈 선생님 우리가 앞서 그림을 봤듯이 거의 이제 추상의 작품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아까 그 박서보 선생님의 회화 넘버원이 한국 현대미술의 가장 첫 번째 최초 앵포름을 회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방근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근택이 강주 미공보원에서 1955년도에 개인전을 했어요. 어떻게 방근택 선생님이 강주에 와서 개인전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방근택 선생님이 강주에 왔어요. 강주 상무대의 장교로 있었어요. 그 시기에. 그래서 강주에서 군 복무를 하던 시절, 이것은 방근택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군 복무를 하던 시절에 아트 뉴스, 타임, 라이프, 미술란을 통해서 자신은 이런 그 토마스 헤스라든지 헤롤드 로제버그, 이 사람들 추상 표현주의, 미국의 추상 표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론가이들이거든요. 이 글을 접했으며 미국의 현대 미술, 추상 표현주의 작가들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방근택 선생님이 상무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주말이면은 이 미 공보부에 와서 다양한 미술 잡지들을 보면서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흉내내어 보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회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근택 선생님은 부산대 출신, 철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고민이 많았겠죠. 인간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당시에 상당히 그 실존주의 책들이라든지 이런 야스퍼스 이런 실존주의 그런 사고들이 많이 빠져 있었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작가들을 미 공보원에서 다양한 미술 잡지 책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제 동요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자신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에는 대생력도 부족하니까 사진을 보고 그림을 흉내내어 보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때 당시에 이제 미 공보원에서 전시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55년도에 이 전시를 했었을 때 작품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 추상 작품을 개인전을 강주 미 공보원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강주 상무대 육군 보부학교 장교로 근무했었을 때가 이제 51년도에서 56년도 사이인데 방근택 선생님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회화 넘버원 박서보 선생님의 가장 최초의 앵포름을 회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박서보 선생님도 강주 육군 보부학교에 5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서보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이미 강주에서 이 추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고, 이제 서울로 올라간 이후에 방긋택 쌤이 서울에 와가지고 너가 지금 그리고 있는 작품은 앵포르멜이야라고 해서 한국미술협회 단체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앵포르멜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갑자기 추상의 붐이 일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 현대미술의 태동은 1957년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용훈 선생님의 제자였던 박남 선생님이 회고를 했어요. 뭐라고 회고를 했냐면 이 무렵에 젊은 세대들은 신성인 아카데미라고 하는 다방이 있었나 봐요. 당연히 저는 못 가봤어요. 그런데 그 아카데미 가면 음악도 틀어놓고 거기에서는 이 샤르트르나 까미, 플로스트,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죠. 이런 거에 심취됐다는 거야, 젊은이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는데 상무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군복을 입은 채 칼라박스를 들고 나타난 박서보 씨를 만난 것도 아카데미 다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 대위 계급장을 단 이 방긋택 씨도 휴일이면 찾는 곳이 이곳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미 공보원 또는 강주의 그 작가들과의 교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추상에 대한 것을 접하게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윤명문어라고 하는 그 작가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방긋택 씨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56년도에 올라와가지고 예술가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긋택 선생님도 미국 공보관에서 뉴욕파와 액션 페인팅에 관한 많은 도서와 자료를 기증받았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작품에 대한 뭐 연구를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당시에 그 미국 잡지를 접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신문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타임과 뉴스위크 경우에도 정기 구독 부수가 각각 3,200뷰, 그 다음에 라이프도 2,000부 이르렀을 정도로 57년도, 59년도에도 이런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강주 공보원, 미국 공보원 강주 지점에 도서관에 많은 그 방문객들이 왔었는데 이 하나 사진을 발견했어요. 여기 이제 영어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제 모습이고, 그리고 이건 서울에 있는 미국 공보원 도서관 재개관식인데 48년에서 54년도 이 사이의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뒤에 라이프지라든지 이런 미국 잡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1948년도에 라이프지에 이런 기사가 났다는 거예요. 그가 생존하는 가장 위대한 미국의 화가인가, 이런 책이, 이런 잡지가 이 라이프지에 이 잭슨 폴록을 소개하는 이 글이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술의 중심이 그 전까지는 이제 유럽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제 다양한 미술 사조들, 그리고 이제 거의 초현실주의까지 있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초현실주의자 화가들이 유럽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거든요. 뉴욕으로. 그래서 뉴욕에서는 대부분 유럽의 화가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화가들은 무엇을 그리고 있었냐? 광활한 미국의 이제 그 벌판, 풍경화와 인상주의, 사실주의 화풍들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자신만의 미술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유럽에서 넘어온 예술들이죠. 그러다 보니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을 대표하는 미술이 뭐냐라고 이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뭔가를 그리려고 하면 이미 유럽에서 모든 미술 사조들이 다 만들었어서 다 그려지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1948년도 8월 달에 이 라이프지에 그가 생존하는 가장 위대한 미국의 화가인가 이렇게 하면서 소개한 인물이 바로 잭슨 폴록인데, 잭슨 폴록의 작품을 보니까 완전히 추상이라는 거죠. 흘리고 뿌리고 그동안에 보았던 작품하고 전혀 다른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광활한 어떤 인디언 문화, 모래 그림 막 이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바탕이 돼서 당시 미국이 이렇게 추상 표현주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유럽으로
이 추상이 건너가게 되는, 그래서 유럽으로 순회 전시를 막 다니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의 공간도 많이 변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루브르나 오르세 가면은 이렇게 방과 방이 연결되어 있는 전시 형태를 보인다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갤러리의 개념은 화이트 큐브 공간이잖아요. 화이트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공간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런 추상 표현주의 작품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추상 표현주의 작품을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화이트 큐브, 화이트 벽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이 추상 표현주의가 등장한 이후에 전 세계의 어떤 미술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되는,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오게 되는 그런 결과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위대한 예술가인가라고 하는, 이럴 정도로 당시에는 라이프지를 펼쳐보면 이런 추상들이 많이 그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957년도, 58년도에 현대미술가협회에 전시했던 그 전시 내용들을 보면 아직은 비구상,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58년도부터 3회전부터 갑자기 다 추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그게 궁금했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 실존적인 것, 뭐 전위적인 것을 생각한다 그래도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거의 7, 8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추상이 나온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 추상을 그렸던 그 견인차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강주 하단에 있는 강용훈 양수와 미 공보원에서 그러한 전시 기록들이 그걸 뒷받침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대미협의 박서보 선생님 그렸던 것도 55년도, 56년도에 그렸던 작품들도 다 사실주의적인 거의 아직까지는 형태들이 남아있죠. 그런데 회화 넘버원이라고 하는 제3회전의 작품을 발표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현대미술의 기점과 앵포름의 관계, 한국 앵포름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앵포르멜이 갑자기 57년도에 등장을 하면서 그 공백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들에게는 정말 실존과 전이에 대한 필연성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강주에서는 이미 한국 전쟁 이전에 이미 일제강점기 때 양수와 강용호 선생님 일본 유학을 통해서 일본 유학의 당시에 그 전위적인 그런 예술 작품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해방 그리고 한국 전쟁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예술가로서의 치열한 어떤 그런 삶을 예술 작품으로 그렇게 보여줬던 그게 바로 이제 추상이고 앵포르멜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근택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왜 그 57년도를 현대미술가협회가 그렸던 추상을 현대미술의 어떤 태동의 시점으로 생각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앵포르멜적인 자가계로 이 화단을 빨리 이끌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컸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앵포르멜이라는 미학 태제를 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신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당시에 강주 4대 강사였던 양수화 선생님이 57년도에 서울에 전시를 보러 갔어요. 그 전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조선일보에 양수화 선생님이 기고한 내용이에요. 중앙화단의 재현 한 지방 화가로서 서울에 갔더니 57년도에 갔더니 나의 보는 바로는 한국 현 화단은 아주 기형적이고 과도기도 아닌 초창기에 속하는 것이다. 이미 있었는데 이 아트 스트레이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추상 표현주의거든요. 추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미 전 세계에 저류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지금 중앙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상하다. 그리고 어떻게 이게 모방이냐? 이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경험의 누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건 모방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50년대 전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강주 미 공보원에서 했던 전시의 그 기록
그건 남아있지만 작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유추해 보는 거죠. 1945년도 이후, 그러니까 1948년도에 처음 양호사 선생님도 미 공보원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때부터 했던 전시들, 48년도와 50년도를 넘어가면서 이 실존적 의지의 표명이자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내적인 자발성, 그리고 어떤 자기 비판, 이런 것들, 사회적인 어떤 근거를 가진 예술이 바로 추상 그리고 앵포르멜로 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 현대미술의 태동은 언제 시작된 거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키워드를 강주 미공보원이라고 하는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물론 좀 더 이 연구가 이제 되어야 되지만, 이 사진은 1980년도에 12월 9일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강주 미국문화원에서 불을 지른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은 5.18 민주화 진압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책임을 규탄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제 강주 지역의 카톨릭 사회운동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운동을 불을 내버리죠. 그런데 이게 기점이 되어서 이 80년 12월 9일인데 이때부터 80년대에 30건이 넘는 시위가 이 앞에서 계속 이루어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강주 미문화원 앞에서 그런 여러 가지 시위가 있었던 거 아마 많이 기억을 할 거예요. 체류탄도 여러 번 터졌겠죠. 그래서 이 1980년 12월 9일, 지금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이때의 이 미문화원에 불을 질렀던 이 방화의 이 사건이 80년대 반미 운동의 서막을 알린 사건으로, 또 아이러니하게는 미공보원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989년도 5월에 강주 미국문화원은 잠적 폐쇄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직도 다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 단계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강주라고 하는 거, 강주 미공보원은 훨씬 더 일찍이 47년이 아닌 46년도에 강주 미국문화연구소로 이미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47년도에 강주 미국공보원으로 이렇게 개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강주 지역에 많은 예술가들에게 어떤 예술의 어떤 그 통로, 예술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면서 또 때마침 일본 유학을 다녀온, 그리고 강주와 어떻게 보면 목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작가들 왕성한 활동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강주 호남,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점이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은 1945년부터 55년 그 사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유학을 다녀온 이후의 세대들, 그리고 이제 한국화로 봤었을 때는 이제 목포 지역이죠. 목포와 강주인 1920년도와 30년대. 그래서 오히려 한국 해방 이전,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기 전후, 이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문화예술의 어떤 꽃을 피웠던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인상주의 화풍도 마찬가지죠. 오조 선생님의 인상주의 화풍, 그리고 허건 선생님, 허백년 선생님의 이제 남종문이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뿌리가 되어서 오늘날의 이제 우리가 예술의 도시, 뭐 강주 비엔날레든 아시아 문화 전당이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미디아트 창의 도시죠, 강주가요. 그러니까 미디아트 창의 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 기틀이 그 시기에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46년도에서 55년도 이 사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강주 미공보원에 물론 더 조사가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근데 생각보다 자료를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모든 자료의 그 기술이 중앙 중심으로 글이 써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강주에 대한 자료는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의 내용에서 좀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료 찾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겠다. 이제 그 말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오늘 저의 그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물론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다 강주 미공보원에서 전시했던 작가들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했던 거고, 그 외에 뭐 다른 작가들에 대해서도 또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미공보원에 관련된 그 예산? 그 자료는 제가 사실은 몇 개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 종이 페이퍼를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가지고, 근데 그 자료는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하면 이제 예산, 금액, 이런 것들이 좀 나올 텐데, 네, 거기서 온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네. 네. 네, 그 선생님 강의 너무 정말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그 학교 그 포털 사이트 들어갔다가 그 선생님 여기 강의 있다는 거 보고 네.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영화 전공자인데 네. 그 저도 이제 미국 공보원에서 그 영화 상영했던 활동에 대해서 계속 논문을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그래서 선생님 자료 보면 광주 미국 공보원의 자료들 다 나라 자료, 그러니까 미국 그 국립 네. 기록관 거기서 찾으신 거예요? 거기서 찾은 것도 있고, 또 이제 작가들이 찍은 사진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그러니까 저는 극장에 좀 관심 있어서 하는데 극장에서 가판을 그리셨던 분들 이야기를 네네. 수를 받거나 이제 채록을 자서전을 보거나 이 작업을 해서 책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반가운 일이 있었는데 너무 놀래서 제가 봤던 게 그 화면 좀 넘어가 보시면은 그 48년도인가 처음 여기서 전시할 때 동킹맨 전시인가요? 네, 동경문 전시요. 네. 동킹맨에 보면 앞쪽으로 하셨나요? 네네. 상당히 좀 앞쪽에 있네요. 마지막에 한 장 멋있게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 사진. 아니 여기 말고 그 목록 리스트가 연결되어 있을 네. 때 거기가 어디선가 김원룡 선생님이 나오거든요. 좀 뒤인가 봐요. 김원룡 선생이 나와요. 제가 했던 것 중. 선생이 네. 그 지역의 극장 간판화가의 전설로 불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 제가 32년생 그분의 자서전을 쭉 보면서 이야기 들으면 그래서 한국 극장 간판화가의 1세대인데 그분이 도대체 뭘 했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기 이제 선생님 발굴하신 부분 포커스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 오늘 이야기가 다 안 되면 제가 나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네네네. 다른 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네. 제가 한 건, 이 정리한 것은, 네, 이거는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것들은 지금 2018년도에 제가 사실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더 여기 오른편에 있는 것은 다시 또 최근에 지금 더 부강한 건데, 저 역시도 이제 이 연구, 이것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제가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 대한 다른 주제가 너무 연구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실제로 이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 혼자 연구 열심히 하고, 발표할 일은 거의 없고, 그래서 잠깐 항상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은 같이 또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어디쯤에 있었을까요? 네? 청경자 선생님 있었을 때요. 청경자 선생님 그 전시요. 여기요? 여긴가요? 47년도에 황무회전 한대요. 청경자 배동신, 김원룡. 네, 김원룡 선생님. 네네네. 황후회전. 네, 맞아요. 김원룡 선생님, 저도 여러 번, 그 이름이 나왔는데, 따로 여기 지금 배동신, 선동, 김인규 다 화가이시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도 극장에서 스틸부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네네. 시종 기록에는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실제로 김원룡 선생님만 저도 진짜 모르겠네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다. 김원룡 선생님에 대해서 저기 말고 더 정보가 알고 계시나요? 예, 제가 찾아보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제가
이거 정리한 지가 이것도 좀 더 돼가지고 다시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거 주제를 설명을 하면서 저도 갑자기 이제 과거에 그 연구했던 내용들을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좀 보완할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연구를 막 하다가 멈춘 경우가 많았던 이유가 그냥 뭐 제가 연구하고 뭐 특별히 이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광주 공보원에서 이렇게 전수 공간을 세웠다는 것이 이제 미공보원에서 이렇게 지역 화가들에게 어떤 자금적 지원을 하거나 그런 거 무상으로 그냥 공간만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렇게 전시를 할 만한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서 전시를 하고 또 특히 서양화 같은 경우에는 그 전시 공간의 무대가 좀 훨씬 더 전시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참. 다른 뭐 질문 있으면 질문 그래도 하나 정도 더 받고 제가 원래 이야기를 재밌게 해야 되는데요. 저 오늘 오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정말 이야기 재밌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도 역시 제일 딱딱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뭐 청강자 선생님도 그렇고 김보연 뭐 선생님 물론 이제 오늘 등장하진 않았지만 우리 오지호 선생님 뭐 이런 작품들 정말 스토리가 사실 많이 있죠.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강주 영화 말씀하셨는데 강주에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들면 좋겠다. 근데 그 영화는 언제냐 시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방 전후 한국 전쟁기까지 그 격동기에 이 예술가들의 삶을 그때 다 등장하는 거죠. 주인공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오지호 선생님, 뭐 김보연 선생님, 뭐 양수환 선생님. 그래서 누구는 산에 가 있고, 누구는 공부하고 있고, 누구는 그림 그리고 있고, 그리고 막 배를 타고 막 넘어와가지고, 뭐 청경자 선생님의 삶,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로 찍으면 주인공들이 우리 한국 근현대 미술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다 등장하겠구나. 화백년 선생님, 허건 선생님, 목포에서는 또 이렇게 많은 예술가들이 또 활동을 했었고, 또 그 허건 선생님이 또 많이 지원을 하셨거든요. 그런 장면들, 가끔 그런 장면들을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화로 이거 만들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을 영화 말씀하셔가지고. 광주에서는 큰 획을 긋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에게 또 엄청난 또 영향을 주었던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예술가들은 고민이 많겠죠.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강주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정말 가끔 강주에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 연구가 많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좀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은 제가 다른 주제를 갖고 이제 학회에서 이렇게 발표 같은 거 해보기도 하는데 생각보다는 저는 막 그걸 증빙을 하려고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또 그 관점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주제 물론 저는 이제 미술 쪽이지만 다른 이 주제가 쭉 연결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구자들이 발표하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질문 안 해주시니까 괜히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전혀 아쉬움이 없는 표정 같으니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이야기할 때 연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약간의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에게 다시 물어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